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서류 한 장의 서명이 제 노후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33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제가 지금은 월 80만 원 공공근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8살 남들은 편안한 노후를 즐길 나이에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원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것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옆에 앉은 60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더군요. 저보다 형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퇴직금으로 한 방에 받아서 날려버린 바보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이야기는 제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년 전인 1992년 저는 26세의 나이로 지방시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친구들 속에서 저는 안정적인 공무원의 길을 택했지요. 그때만 해도 공무원은 월급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정성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인천시 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빼곡히 들어찬 책상들, 끝없이 들어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서류들. 그 속에서 저는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월급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둘을 낳았죠. 우리 세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세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내와 저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용돈도 최소한으로 써가며 학원비, 과외비를 대느라 정신없이 지냈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면서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공직 생활 10년 차에 6급으로 승진했고 20년 차에는 5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그만큼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도 늘어났기에 크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퇴직 후에는 든든한 연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제가 59세가 되던 해에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퇴직 준비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인사 담당자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지요.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매월 27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면 2억 3천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구청 밑에서 33년을 근무한 5급 공무원 기준이었지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매월 270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번에 큰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퇴직일시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큰아이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둘째, 당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2억 3천만 원을 현명하게 투자하면 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일시금을 선택했습니다. 33년 공직 생활의 결실 2억 3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퇴직금의 절반인 1억 1,500만 원은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큰아이의 대학원 등록금과 작은 아이의 유학 비용이었지요. 그리고 남은 1억 1,500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선택한 투자처는 지인이 추천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재개발 지역 근처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었는데 4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었습니다. 준공 후 가격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1년을 기다려도 공사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냈습니다. 계약금 4천만 원은 날아갔습니다. 보증회사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긴 했지만 법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2,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후배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고 1년 후 원금과 30%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후배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 돈은 그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뢰했던 후배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5천만 원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4천만 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는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나섰고 결국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작정 따랐습니다. 이 종목은 곧 오를 거예요. 이건 묻어두기만 해도 돈이 됩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 3천만 원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몇몇 종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냈고 이에 고무된 저는 남은 1천만 원까지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제 투자금 대부분이 증발했습니다.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작은 아이는 유학 중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빴고 저희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은 2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경로당 게시판의 구인 광고.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공근로 모집 공고였습니다. 월 40만 원에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공원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공원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3년 공직 생활 끝에 화장실 청소라니.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점차 자존심은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도 일자리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65세가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인근 아파트 택배함 관리를 맡아 추가로 월 4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총 6시간을 일하면서 월 80만 원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2019년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편마비가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남은 2천만 원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국가의 도움을 찾아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셨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직금을 다 날렸는데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니요. 알고 보니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공무원은 실제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할 당시 인사 담당자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공무원은 별도의 연금 체계가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저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월 80만 원의 공공근로 수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재활치료비 부담이 컸지만 의료급여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특히 작은 아이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주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일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택배함 관리 일이 중단되었고 수입은 월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공원 화장실 청소는 필수 업무로 분류되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민원실에서 도와드렸던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당시 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손자분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박 주사님, 맞으시죠? 할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없었으면 우리 집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고. 그분은 지역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희 부부 상황을 듣고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결해 주셔서 추가로 월 4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아내의 재활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 8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천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월세 25만 원에 살고 있으며 관리비와 식비, 의료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퇴직 일시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매월 27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지금쯤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요즘은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매일 더러워지고 저는 매일 그것을 청소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 직면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으로 향할 때면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객들, 특히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분들과 나누는 작은 인사가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알아보고 공원이 항상 깨끗해서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면 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작년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보니 공원 입구가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 저는 작은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눈을 치운 후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저씨, 이거 따뜻한 커피예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작은 친절이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면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선택하세요.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됩니다. 또한 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매월 나오는 안정적인 연금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60대에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소박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수부꾸미. 어머니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수수를 갈아 볶은 부침개를 만든 것인데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여보,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셨잖아. 생각나서 만들어봤어. 아내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왼쪽 손이 불편함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수수부꾸미를 한 입 베어 물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생각나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정성껏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매일 아침 운동하러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박 주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작은 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따끈따끈한 호떡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주사였던 걸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년 전 민원실에서 저희 토지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인데.
세상은 참 좁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작은 도움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호떡. 황설탕이 녹아 흘러내리는 호떡 한 개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으며 아침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제 현재의 삶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작은 행복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어젯밤 오랜만에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번 주말에 아내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어 작은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꼭 올라오세요. 기차표는 제가 예매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손주의 100일 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아, 고맙지만 아버지가 이번에는 좀 바빠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제 말을 아들이 끊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손주 얼굴만 보러 오세요. 어머니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공공근로비에서 3만 원을 떼어 작은 선물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기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며 내일 당장 동네 시장에 가서 작은 옷이라도 사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들과 손주는 삶의 이유이자 희망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오랜만에 도시락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에서 먹을 김밥을 싸는 모습이 예전 아이들 소풍 준비할 때처럼 분주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비가 있는 왼손을 오른손이 도와가며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아가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요? 뭐 묻었어요? 아니, 예쁘네. 우리 마누라가. 아내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33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8시 40분 인천역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지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었지만 손주의 100일 잔치인데 편한 차림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내가 싼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짧은 여정이지만 오랜만에 외출이라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주에게 주로 선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장에서 2만 원에 산 아기 옷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 사이에 더 늙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세요. 아들의 집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이 집을 사기 위해 아들 부부가 얼마나 대출을 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 결혼 시 집을 마련해 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손주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손주를 보는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그리고 우리를 보며 방긋 웃는 미소.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아내가 감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려는데 왼손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며느리가 아기를 안는 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시간, 아들이 풍성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소갈비, 갈비찜, 잡채. 명절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것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알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숨기려 했던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작은 아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난번 작은 아이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에 들렀고 그때 상황을 파악했을 테니까요. 아들아, 너희들 각자 삶이 있는데 늙은 부모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가 남이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퇴직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것, 실패한 투자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말하기 싫었던 이유다. 너희들 눈에 눈물 고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사세요. 이 집 작지만 방 하나 있잖아요. 손주도 봐주시고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아직은 아버지가 일할 수 있고 너희들만의 공간이 필요해. 특히 젊은 부부에게는. 대신 매달 약간의 용돈을 보내겠다는 아들의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돈으로 아내의 재활 치료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는 손주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5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공원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어떨까? 33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던 공무원이 이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 어쩌면 이것도 의미 있는 삶의 순환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장실 청소가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봉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복지관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경험 나눔 강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제게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청소년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경험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제 이야기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중한 인생 교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한 달에 2번 지역 중학교에서 인생 선배의 경험 나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월 20만 원의 추가 수입도 생겼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되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과연 68세 노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경험담, 특히 퇴직금 투자 실패와 현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뭐예요? 한 학생이 질문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 거야. 당장의 큰 돈보다 평생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서 학생들은 경제관념과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공원 화장실 청소, 오후에는 아파트 택배함 관리, 그리고 월 2회 학교 강의까지. 매달 버는 돈은 100만 원을 넘어섰고 아들이 보내주는 30만 원까지 더하면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으로 소박하게 축하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근처 카페에 들러 오랜만에 쌍화차를 마셨습니다. 쌍화차 특유의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마시던 쌍화차였지만 지금은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테이블 위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선물하려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반지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돈 없는데? 몇 개월 동안 조금씩 모았어. 우리 마누라 고생 많이 했잖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왼손이 불편해도 저를 의지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해.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3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을까?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어제는 공원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벚꽃이 활짝 핀 길을 지났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 그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퇴직 후 첫 몇 년은 상실감과 후회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자녀와 손주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월세, 의료비,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더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아내의 건강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공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요. 그 아이의 맑은 눈과 진심 어린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알아준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33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정책을 집행했지만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하나가 사람들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풍요는 잃었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린 아직 행복해요. 서로가 있으니까. 그 말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68세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퇴직을 앞둔 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일시적인 큰 돈보다 평생 이어질 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하지 마세요. 함께 나눌 때 어려움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68세 노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끄럽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일부이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쉽지 않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매일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가 준비해준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 이것이 제 일상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견디고 있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께는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 글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왔고 저는 다시 공원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겠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고 믿으면서